문제가 있어서 진도를 좀 먼저 뺄 겁니다. 일단 채점하고 진도 빼고 끝나기 전에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채점만 한번 해봅시다. 자, 산염기 20페이지. 오케이, 가볼게요. 5, 2, 2, 2. 넘어가서 5, 2, 3, 5. 그 다음 넘어갑니다. 44번부터 3, 3, 5, 3. 48부터 5, 1, 2, 5. 자, 52부터 1, 2, 3, 2. 56부터 4, 3, 4, 4. 자, 60부터 4, 3, 3, 3. 넘어가서 2, 4, 3, 1. 68부터 2, 5, 2. 자, 71부터 2, 5, 4, 5. 오케이, 여기까지였죠? 자, 뒤쪽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뭐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하는 거를 이따가 뒷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고요. 일단 유나이 거기 가 있었구나. 오케이. 그럼 일단은 진도를 먼저 좀 빼보자, 얘들아. 자, 봅시다. 자, 오늘은 바로 뒷부분 지질시대와 화석 파트를 들어갑니다. 자, 70페이지 피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여기 파트는 완전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여기는 암기를 해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울 것들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지질시대부터 출발 한번 해봅시다. 자, 지질시대 밑에 보면 자, 약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거기 약 46억 년 전에다가 밑줄 쳐줄게요. 46억 년 전 밑줄. 자, 그래서 그 친구들부터 출발 한번 해보는데 밑에 보세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총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생물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화석이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되고, 자,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기 밑줄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 바로 아래 그림에 써있는 친구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두 번째가 고생대, 세 번째 중생대, 마지막 신생대. 자, 적으면서 바로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기간상으로 누가 가장 긴가가 보이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출발을 하되 바로 아래 화석의 종류를 2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화석은 바로 아래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 흔적이 보존됐다. 자, 유해 동그라미 쳐두고 활동 흔적도 동그라미 쳐줄게요. 자, 얘를 왜 동그라미 하냐면 우리가 보통 뭐 유해, 그러니까 뭐 동물의 뼈를 보면 화석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데 너희가 갑자기 배설물 뭐 아니면 기어간 흔적 등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데요. 이게 화석이 맞나? 하는데요. 화석이 맞습니다. 왼쪽에 보면 자, 뼈,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자, 모두 다 밑줄 쳐두고 자, 왼쪽에 써있죠. 화석의 예시.
자, 너희가 알고 있는 뼈 이외에도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등이 모두 다 화석이 될 수 있다. 잡아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화석의 생성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화석이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집니까? 자, 첫 번째, 많은 개체수 밑줄 쳐두고 앞에 1번 적어주세요. 자, 많은 개체수 1번. 자,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존재. 밑줄 쳐두고 2번. 3번, 급속한 매몰과 화석화 작용에 3번 적어줍니다. 자, 이게 뭘까? 많은 개체수.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멸종 위기종이었다 쳐볼게요. 멸종 위기종은 화석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두 번째, 단단한 부분이 존재한다. 자, 보통은 뼈를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어떤 동물이 유해가 만들어졌어요. 사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근육이나 살이나 뭐 털이나 살, 뭐 이런 거, 뭐 인대,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말랑말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해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전부 분해를 시킵니다. 그 분해자는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들이 달라붙어서 전부 다 분해를 시키는 거야. 그럼 딱딱한 부분이 뼈가 남게 되고 그 뼈의 모양을 보존한 것을 아래쪽에 그림 보면은 뭐 공룡뼈나 매머드 뼈가 보이죠. 저런 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다. 세 번째, 급속한 매몰과 화석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급속한 매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떤 공룡이 살고 있었대요. 자, 어떤 공룡이 있었어. 공룡을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자, 어떤 공룡이 있었어. 다리 있고 꼬리. 자, 어떤 공룡이 있었다 쳐볼게. 근데 얘네가 엄청 커요. 몸집 자체가 엄청 큰데 얘네들이 급격한 매몰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 전체가 한 번에 다 묻혀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난다든지 갑자기 얘네가 확 하고 묻혀야 돼요. 만약에 머리 부분이 다 묻히지 않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덮여버렸어요. 그러면 머리 부분은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존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석화 작용 또는 급격한 매몰이 완전하게 된 완벽한 모양의 뼈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발굴을 해보면 대부분 일부가 없어요. 왜? 일부가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격한 매몰이라고 하는 과정은 한 개체가 완전하게 묻힐 때까지 한 번에 이렇게 쓸려가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 이거 만약에 한 번에 묻혔다? 근데 만약에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자, 지각 변동이 생겨서 뭐 여기가 갈라졌다 쳐볼게요.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꼬리는 저쪽에서 나오고 머리는 저쪽에서 나온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뭐 부정합면이라고 부르는데 일부의 땅이 융기돼 버려서 다른 애는 막 산 위에서 발견되고 어떤 애는 바닷속에 발견되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석을 구분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세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그 뒤에 밑줄 퇴적물에 빠르게 매몰되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한다. 그 빠르게 매몰이라고 하는 게 머리까지 전부 다 그치? 한 번에 매몰돼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화석의 종류 두 가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화석의 종류는 바로 아래 보면 자, 당시 생물이 살았던 서식지의 환경이나 지층 생성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첫 번째 칸에 표준 화석이라고 적어볼게요. 표준 화석. 자, 이 친구 있고요. 자, 두 번째 칸에 시상 화석. 시상 화석.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모두 외워야 합니다. 근데 표준화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상화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확인을 해볼 건데 자, 밑에 옆에 글자 한번 보세요.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화석. 자, 거기다 밑줄 칩니다.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화석. 자, 그들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 봐봐. 삼엽충, 공룡, 화폐성 등 개체수가 많고 여러 지역의 분포. 자, 거기다 밑줄 칠 건데 개체수 많고 밑줄, 여러 지역의 분포 밑줄. 그 다음 생존 기간이 짧아 밑줄.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이유 또는 표준 화석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개체수가 일단 많았어야 하고 여러 지역에 분포를 하며 생존 기간이 짧았어야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조건이구나.
자, 그럼 시상화석은 뭘까? 바로 옆에 밑줄 쳐볼게. 퇴적 당시 환경을 알아내는 데 유용한 화석 밑줄. 자, 그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사리라고 하는 친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환경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자,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 밑줄. 자,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 밑줄. 그 뒤에 생존 기간이 길어 밑줄. 자, 위에랑 차이가 있죠. 표준 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요.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외워볼 건데요. 왼쪽 위에 보면 빈 공간이 좀 있죠. 날개 부분에다 필기 한번 해볼 거고, 지금 나는 표준 화석을 정리를 해줄 거야. 표준 화석을 외워야 하는데요. 앞 글자 따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글자 따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부터. 자, 고생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생물이 없었어요. 자, 물론 생물이 있었지만 단단한 부분이 없었기에 고생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고생대부터 출발할게요. 자, 고 동그라미 쳐두고 고 3 완 필 갑 방 살짝 띄고 중생대 중 공 시 암 신생대 매 화. 자, 요거 다 외워야 합니다. 자, 일단 적어보고요. 이게 누군지 쭉 적어줄 거예요. 자, 고, 사만, 필갑, 푸. 이게 푸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알려줄게요. 고, 사만, 필갑, 빵, 중공시암, 신매화. 다 외워줘야 돼. 고, 사만, 필갑, 빵, 중공시암, 신매화. 자, 이 중에 하나가 문제 나오면 걔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친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림하고도 매칭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뭐 바닷속에 살았는지, 육지에 살았는지, 뭐 몸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 글자 따서 고, 사만, 필갑, 빵, 중공시암, 신매화 전부 다 외워줍니다. 자, 이걸 박자를 넣어서 그냥 나처럼 따라 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자, 가봅시다. 3부터 가볼게요. 이 고는 고생대겠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고요. 3부터 갑니다. 3, 삼엽충, 삼엽충. 두 번째, 완종류, 완족류. 필석, 갑주어, 방추충 또는 푸줄리나. 예, 같은 뜻이에요. 같은 애들. 공룡은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매머드, 화폐석. 자, 전부 다 적어두고. 자, 들어본 친구도 있고요.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삼엽충, 완종류, 필석, 갑주어, 방추충, 푸줄리나,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매머드, 화폐석 순서입니다. 자, 앞글자 따서 외워야 합니다. 아예 여기서 외워가지고 가세요.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마지막, 고, 사만, 필갑, 빵, 중공시암, 신매화. 자, 외워줬을 거야. 자, 이대로 해놓고 얘네가 누구고 어떻게 생겼나 정도는 살짝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짝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삼엽충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닷속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삼엽충, 바다에 살았고요. 자, 이 친구는 생긴 거를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거기에 내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표준 화석 적었던 칸에 첫 번째 칸에 있는 그림 있죠? 걔네가 바로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바다 아래 모래가 있다 치면은 모래를 기어다니는 형태고요.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모양을 살짝 이렇게 그려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삼엽충. 자, 완종류라고 하는 친구는 조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조개 모양처럼 생긴 게 등장했다? 그 친구는 완종류입니다. 조개 모양처럼 생겼어요. 왜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화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필석은 그 모양이 온전치 않아서 그냥 이름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갑주어는 어자를 고기라고 생각하세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물고기처럼 생긴 데 나오면은 갑주어 찾아주면 되고요. 왜냐면 보통은 이름하고 사진을 매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방추충 푸줄리나도 모양이 온전치 않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모양이라서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공룡은 뭐 이미 알고 있죠? 공룡은 그리지 않아도 알 거고요. 자, 시조새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 새잖아.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자, 날개가 있는데 얼굴이 공룡이야. 얼굴이 약간 공룡이야. 좀 화나 있어. 자, 얼굴 공룡. 엄청 커요. 공룡만한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커다란 시조 등장하면 확인하시면 되고요.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는데요. 엄청 커요, 얘도. 엄청 큰 달팽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무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 암모나이트도 바닷속에 살아요. 얘도 바다. 자, 매머드 화폐석 있는데요. 매머드는 거기에 그림이 있죠? 매머드는 앞으로 상아가 이렇게 앞으로 길게 뻗어나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앞으로 쭉 나와 있고 뒤에 모습은 코끼리처럼 생겼으면 됩니다. 매머드. 화폐석의 화폐가요. 옛날에 쓰던 화폐는 다 이렇게 엽전, 그러니까 동전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화폐석은 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동그란 모양의 화석이 나오면 화폐석 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동물 기준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동물 기준으로 외워놓고, 자, 식물까지 적용을 해볼까? 식물. 자, 식물을 거기다 적을 건데요. 식물을 외우는 방법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기억을 해볼게요. 자, 고생대 바로 아래, 여기 부분에다 적어볼게요.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합니다. 양치식물 번성. 자, 중생대는 덧시식물이 번성하고요.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오늘 안 보이면 속시 적었어요. 속시. 자, 양치, 덧시, 속시 순서예요. 외워줘야 돼요. 양치, 덧시, 속시. 이 당시에 번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너희를 틀리게끔 하고 싶으면 뭘 물어보냐? 번성 시기와 출현 시기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덧시식물이 출현한 때는 고생대 때 출현을 합니다. 바로 전 단계에서 출현을 해요. 자, 덧시식물이 출현한 단계는 하면은 고생대가 정답. 덧시식물이 번성한 시대는 중생대가 정답입니다. 그럼 또 가볼까? 속시식물 출현 시기 언제? 중생대가 출현. 속시식물의 번성 시기는 신생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치식물 빼고 덧시랑 속시는 한 단계 전에서 출현하였다 정도 잘 적어두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단순 암기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지질시대에 살았는지를 구분 지어주고 있다 정도 잡아주면 되고요.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내가 예시를 왼쪽에 넣어놨어요.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왼쪽 아래에 보면 고사리 있습니다. 자, 고사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사리 동그라미. 자, 맨 밑에 70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자,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밑줄. 자, 환경을 외워줘야 돼요. 자, 지금도 고사리 살고 있죠. 우리 고사리 나물 먹죠. 이 고사리 어디서 채취하냐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같은 환경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산호 동그라미 쳐놓고. 자, 산호 옆에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밑줄. 지금 산호가 살아가는 바다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산호가 보통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 저기 뭐 열대지방, 그치? 뭐 하와이나 좀 따뜻한 곳에서 산호가 많이 나오죠. 자, 세 번째 조개 갑시다. 조개 동그라미, 얕은 바다나 갯벌. 참나무 동그라미, 온대 또는 열대 지역 밑줄 쳐놓으면 됩니다. 자, 얘네는 뭘 외워줘야 돼? 환경을 외워주는 거야. 왜냐하면 시상화석이 가지는 특성이 뭐가 있었어? 아, 시상화석은 그 당시에 환경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아, 그러면 이 지역은 그 당시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를 알아볼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들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가운데 그림. 첫 번째 그림이 아까 삼엽충 그림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공룡인 게 보이고,
세 번째가 메머드 그림이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70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고사리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고사리 화석. 자, 두 번째 화석이 이게 산호 화석으로 나왔던 화석인데요. 물론 산호 화석은 이런 형태도 있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산호 모양 있죠? 이렇게 막 가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산호 있거든. 이런 형태의 이제 산호도 있어요. 뭐지? 얘는 이제 딱딱한 산호들이고 얘는 말랑한 산호들이라서 말랑한 산호들은 저렇게 무언가에 갇혀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참나무 화석입니다. 참나무에 이파리가 보이고 있죠? 참나무에서는 도토리가 열려요. 도토리 열리는 나무, 참나무 해주시면 됩니다. 자, 70페이지 왼쪽에 잠깐 보고 갑시다. 자, 70페이지 왼쪽에 그래프가 하나 놓여 있죠? 자, 그래프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뚫려 있어. A와 B 중에 누가 표준 화석이고 누가 시상 화석일까를 적어볼 겁니다. 적어보세요. 자, 각 친구들의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존 기간이 누가 더 길었지 생각해보고. 그렇지. 자, 보통은 쉽게 구분하는 방식이 생존 기간으로 구분해버리면 쉽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고사리, 산호, 조개, 참나무 지금까지도 볼 수 있어. 오케이. 생존 기간이 긴 A가 시상 화석이 됩니다. 그리고 B가 표준 화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그래프는 지금까지 사실 내신을 봤던 1학년 고1 언니 오빠들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일단 71쪽부터는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희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수능으로 보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문이과에 특정한 그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면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는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 거 궁금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다시 화석으로 갑시다. 자, 71페이지 마저 피고. 자, 얘들아 71쪽은요. 그냥 딱 눈으로 보기에도 이거 어때? 아, 전부 밑줄 치고 외워야겠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쪽 파트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뭐 고생대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해놓고 다른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칠 수 있는 거 하나씩 꺼내주시고요.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가봅시다. 자, 일단 선캄브리아 시대는 쌤이 앞에서 아예 설명을 안 했죠. 왜? 화석이 거의 없었어요. 딱 두 가지 화석이 등장하는데 몸이 말랑말랑한 친구들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가볼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바로 밑에 보면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 바로 옆에 밑줄 바다에서 최초로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자, 이 단세포 생물이 정확히는 남세균이라는 세균입니다. 남세균 적어두시고요. 자, 이 남세균을 이 지구과학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게 남세균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남세균 또는 사이아노박테리아. 이 박테리아가 세균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사이아노 붙으면 얘가 남세균입니다. 근데 남세균의 특성이 있었죠. 모든 세균은 할 수 없는 것을 남세균만 할 수 있었어. 남세균 뭐였어? 광합성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가 광합성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뭐야? 산소를 만들고, 그지? 일단 산소 기준으로 가볼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필요한 게 뭐 있어?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빛 에너지가 내려오고 그 안에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광합성 결과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스스로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포도당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는 친구들은 뭘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산소의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자, 그럼 산소가 바닷속의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바닷속에 산소가 가득가득 늘어나 버립니다. 이 가득 늘어난 산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요. 자, 대기 중으로 너무 많으니까 올라가게 되고 그 친구들이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위쪽에 오존층을 만들고 오존층은 O3라고 표현합니다. 산소 3개가 뭉치면 돼요. 오존층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가 생기냐? 육상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게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육상에 생물이 없습니다. 남세균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세포 생물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줄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출현하였다. 자, 밑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거기다 밑줄 쳐줄게요.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자, 이 친구는 이 화석 총 2가지를 볼 건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옆에 밑줄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의 활동 흔적 밑줄. 자, 남세균은 말랑말랑해서요. 모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알맹이였고요. 그 알맹이들이 기어다닌 흔적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물이 빠르게 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왜? 얘가 광합성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2번째,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밑줄 쳐볼게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자, 이 친구는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에 출현한 최초의 다세포 동물 화석, 거기 밑줄 최초의 다세포 동물 화석입니다. 근데 얘도요, 모양이 없어요. 그냥 그런 애가 있었다. 어디서만 발견됐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만 발견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화석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 보세요. 화석이 매우 드물죠. 왜? 얘네들은 말랑말랑해서 단단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 2번째,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밑줄 쳐둘게요. 자,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 그 뒤에도 밑줄.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적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사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해보는데 그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전반적으로 온난 적어줄게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다. 추측한 거예요. 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온난하였다. 오케이? 그 정도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게 끝!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째, 고생대에 가봅시다. 자, 이때부터는 친구들이 등장하겠죠. 자, 밑에 보면 고생대에 다양한 해양 무척추동물이 있고 어류가 있습니다. 거기 해양 무척추동물 밑줄 쳐두고 옆에 삼엽충, 완종류 밑줄. 자, 어류 옆에도 밑줄, 갑주어와 최초의 동물, 그 최초의 척추 동물이 있고요. 양서류까지도 밑줄 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생대 때 이제 해양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시기였고, 자, 2번째. 자, 고생대 중기에 대기 중에 축적된 산소가 자, 오존층 형성.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자, 오존층 형성에는 꼭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러면 오존층이 형성됨과 동시에 뭐가 가능했다? 육상으로의 생물 진출이 가능해졌다. 밑에 밑줄. 자, 3번째, 양치식물 번성. 밑줄. 자, 이미 필기했던 거죠.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그 아래 파충류와 거치식물 출현. 밑줄. 자, 이 거치식물이 번성한 때는 중생대였고 거치식물이 출현한 때 물어보면 지금처럼 고생대가 정답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파충류가 출현했다. 파충류의 대표적인 게 공룡입니다. 공룡을 우리는 파충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밑에 환경의 변화 봅시다. 자, 대체로 온난한 기후 밑줄. 근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바로 아래 밑줄.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그 뒤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판게아를 형성. 자, 밑줄만 쳐두고 이거 뒤에서 내가 그림 보여줄게요. 이제 대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갈라져 있다가요. 이 고생대 말기에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판게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판게아 때문에 생물들이 많이 멸종을 하게 돼요. 이때를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질시대 기간 동안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여기서 대멸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멸종되는가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바로 내려갑시다. 중생대로 바로 내려갈게요. 자, 중생대는 밑에 밑줄. 고생대 말에 출현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 걔가 누구야? 바로 밑에.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밑줄. 육지에서는 공룡. 얘가 파충류죠. 그리고 거치식물 번성. 거치식물에 예시 나오죠? 소철, 은행나무 등이 있다. 자, 밑에 보면 작은 포유류, 속시식물 출현합니다. 자, 출현을 이때 하고 신생대 때 번성을 하겠구나 잡아두고, 자, 환경 번화 갑시다. 자, 거기 보면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밑줄. 거기 온실기체 증가 밑줄 치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온실기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증기. 두 번째 이산화탄소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수증기도 온실기체입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죠. 많은 양의 수증기는 온실기체로서 온실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오케이, 그거 잡아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판게아의 분리 밑줄. 자, 판게아가 합쳐진 때는 고생대 말이었죠. 이 중생대 때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진 않고 약간 분리가 될 거예요. 자, 약간 분리가 되면 대륙과 이제 없었던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말기에 운석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멸종이 일어났다 밑줄.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이 운석 충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 신생대로 가볼까요? 자, 신생대는 그 아래 중생대 말에 출현한 포유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력이 강해. 그 뒤에 밑줄 신생대의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번성하였다. 포유류가 뭐냐면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부르죠.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예시 바로 매머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바다에서 누가 발생? 화폐서 밑줄. 바다에서 화폐서. 육지에서는 속시식물 번성. 속시식물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후기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있죠. 거기다 밑줄 쳐볼게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물론 여기서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화론에 기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알고 있죠. 그 친구들이 점점 진화를 해서 사람의 형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최초의 이제 인류의 조상이 거기서 출현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 밑줄.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 자, 빙하기와 간빙기는 동그라미 쳐줄게요. 자, 빙하기에 4번 적어줄게요. 4번. 4회. 4회의 빙하기. 간빙기는 3번이 일어났어요. 간빙기 3번. 자, 간빙기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간빙기는 뭐냐? 간자가 뭐냐면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빙자는 빙하기. 그럼 빙하기가 있고 빙하기가 있었어? 요 사이 기간을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4번의 빙하기가 있었어. 사이에 3번의 간빙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간빙기의 기후를 물어보면, 자, 빙하기는 추워질 때를 빙하기라고 하겠죠. 자, 빙하기에 추워지는 거면 추운 때랑 추운 때 사이에 있는 간빙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생각하세요. 간빙기가 따뜻해요. 이름에 빙자라고 있어서 춥다고 생각하면 돼. 추운 게 아니고 빙하기가 춥고 간빙기에는 오히려 따뜻하다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그렇지.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에 대한 설명 그렇게 잡아둡니다. 자, 밑에 보면은 계속된 대륙의 분리와 이동으로 그 뒤에 현재와 비슷해진 수륙 분포 이루었다 밑줄. 자, 이게 현재와 비슷해진 수륙 분포라고 하는 건 거기다 밑에 살짝 적어볼게요.
대서양과 인도양은 넓어지고 적어보세요. 대서양과 인도양은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져. 태평양은 좁아져. 비슷한 분포가 형성까지 적어볼까? 비슷한 분포 형성.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인도 대륙, 유라시아 대륙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 형성, 대서양이 넓어졌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을 마저 보고 갈까요? 자, 그림 좀 마저 보고 가자, 얘들아. 자, 71페이지 그림을 안 봤네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뭔지 모르겠죠? 왜 모르냐면 그냥 흔적이야, 흔적. 저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입니다. 자, 첫 번째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자, 두 번째도 뭔가 잘 모르겠죠? 저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두 번째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자, 세 번째가 삼엽충이었죠. 아까 봤던 친구. 삼엽충. 그리고 내가 조개처럼 생긴 애 나오면 완종류라고 하라 그랬죠? 완종류. 그 다음 공룡 보이고요. 그 아래 암모나이트 보이고. 내가 동그랗게 그려진 뭐라 그랬어? 화폐라고 그랬지. 화폐. 화폐에서 마지막이 매머드입니다. 어이, 잘했어요. 여긴 단순 암기예요. 외워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72페이지 식물의 진화 과정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맨 위에 양치, 두 번째 겉씨, 세 번째 속씨 들어가면 돼요. 양치, 겉씨, 속씨. 대표적인 그림들 눈으로 한 번씩만 봐주면 되겠고요. 자, 밑에 지질시대 수륙분포와 생물의 변화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수륙분포라고 하는 건 결국 판게아의 형성과 판게아의 분리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고생대 말 때 판게아 형성됐었죠. 자, 대륙이 뭉치는 것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거기다 판게아를 형성 정도 밑줄 쳐두고요. 그럼 판게아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친구들은 바닷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해안가가 서식지 또는 뭐 이런 게 축소되는구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대멸종이 발생하겠구나. 잡아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중생 대 중기 때 어떻게 된다고? 다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진다는 건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후가 대체로 온난해서 다양한 생물이 살았었죠. 자, 신생대로 가면 아까 어떻게 됐어? 대서양과 인도양은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져서 현재와 비슷해졌구나. 잡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멸종 한번 가볼까요? 자, 지질시대의 대멸종은 크게 5번이 일어납니다. 5번. 거기 밑줄에 5번 넣어주고. 자, 그럼 그 5번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을 우리는 고생대 말에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고생대 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마지막 말에 왕 하고 떨어져 버렸죠. 자, 저 때 왜 그랬을까? 거기 옆에 밑줄 쳐볼게요. 자, 고생대 말기 때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그 아래 판게아 형성 밑줄, 급격한 기후변화 밑줄. 보통은 판게아가 형성되어서 대멸종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누가 없어졌어? 바로 아래 삼엽충 등 해양생물의 대부분과 많은 육상생물이 멸종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에 삼엽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삼엽충이 멸종되는 시기 물어보면 고생대 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내려가서 중생대 말로 한번 가봅시다. 자, 총 5번의 이게 감소를 보이는데요. 자, 중생대 말에는 운석 충돌 밑줄, 화산 분출 밑줄. 그래서 밑에 산호, 암모나이트, 공룡 등의 많은 생물이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산호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산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산호들은 지금까지 시상화석으로 살아있는 것뿐이다. 자, 내려와서 대멸종과 생물계의 변화 봅시다. 자, 첫 번째, 생물이 멸종하는 원인은
지각 변동, 뭐 수륙 분포 변화, 해수면의 변화, 소행성 충돌 등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랬을 거야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 가설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 첫 번째, 기온 변화설, 두 번째, 운석 충돌설, 세 번째, 해양 무산소설 등이 있대요. 가설은 말 그대로 가설, 예측한 것뿐입니다. 그랬을 걸이라고 하는 걸 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대멸종이 발생할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은 그 뒤에 몇 줄 써볼까? 멸종한 생물의 공간을 차지하여 번성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으로 진화까지 밑줄. 자, 진화한다의 밑줄이 쳐져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표현해요. 돌연변이가 생긴다.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생물들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면 다양한 형태의 진화를 거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진화라는 과정을 우리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돌연변이가 되고 있는 생물들로 가장 대표적인 거 바퀴벌레가 있죠. 바퀴벌레는 인류가 멸종해도 인류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거라고 알려져 있죠. 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사뒀던 에프킬라를 지금 쓰면요. 지금 바퀴벌레들 안 죽습니다. 거기에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겨서 그 에프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 농도가 세지고 얘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밟아도 살아난대요. 밟으면은 자기 알집을 떨어뜨려서 뭐 이렇게 막 살아가게 하고 태운대. 태워도 자기 알집을 막 던진대요. 어쨌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을 적응과 진화 또는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고 진화한다라는 행동을 우리는 바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봅시다. 자,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라고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77페이지까지 나가고 남은 시간 동안 일단 문제풀이를 좀 하고 할 생각인데 조금 더 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희가 잘 따라와서 지금 아예 쉬는 시간 한 번을 가질게요. 조금 이르긴 한데요. 아예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센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이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자, 밑에 보면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면 세균 집단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으로 진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파란 색깔 유전자를 가진 세균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합니다. 몇 마리? 한 마리밖에 출현 안 했어요. 좀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항생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 항생제를 먹어도 저 빨간색 세균은 죽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성이 없는 세균들과 내성이 있는 세균들로 나누어지되 내성이 없는 친구들은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보니 빨간색 친구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파란색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왜? 세균을 치료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빨간색 친구들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생긴 돌연변이 개체들이 증식을 했겠죠.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해서 개체 수를 늘렸고 걔네들은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진도는 그래요, 미나님? 오케이. 그럼 미나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마무리 해놓고 자, 우리 지난주 숙제로 풀어왔던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를 틀린 거를 지금 좀 고쳐보자. 틀린 걸 좀 고쳐보자. 자, 꺼내서 지금 잠시 화장실 다녀와도 돼? 잘 가, 민원아? 고쳐보는데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봐줄 거고 색깔이 혹시 안 보여서 안 되는 것도 있어. 색깔 안 보이는 것들도 일단은 표시해두고 쌤이 같이 봐줄게요. 틀린 거 한번 고쳐봐. 화장실. 자, 2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은 20, 21쪽에서 질문 있나 한번 확인해주세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40번부터 43번까지. 어이,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44부터 47까지. 오이, 잘했어. 넘어간다. 48에서 51까지 질문. 오이, 잘 풀었는데요? 넘어갈게요. 52에서 55까지 갑시다. 오이,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56에서 59까지 갈까요? 네, 57번이요.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은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용액의 액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습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잘 녹는다 이게 나왔구나.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친구는요, 암모니아 수의 형태가 됐을 때 어떤 색깔이 나타내는지가 나오는 건데, 자, 그림 한번 봐봐요. 자, 주사기가 보이고 요게 꼭지를 물을 담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가 있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쓴다는 건 애초에
무무빨,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오는지를 보겠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거기서 꼭지를 열어줘요. 자, 꼭지를 딱 열면은 이제 공기가 통하겠죠? 주사기를 이용해서 직기병 속에 물을 넣습니다. 자, 물을 넣으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아서 집기병 안의 압력이 감소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감소한 압력만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무화기로 꽉 막혀 있잖아. 압력이 작아지면 페놀프탈레인 쪽에서 넘어오는 거고, 압력이 커지면 글로 넘어가는 거야, 반대쪽으로. 근데 지금 물을 넣어줬고 물에 암모니아 기체가 녹는다 그랬죠. 녹아 들어가니까 물 분자와 기체 분자가 합쳐지니 남는 공간만큼을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끌려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암모니아가 물에 녹은 수용액은 염기성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겠다 놓고 문제를 풉니다. 조금 특이했죠? 자, 기억.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집기병으로 이동한다. 그치? 이게 맞는 이유가 압력이 작아져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체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자, 니은.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집기병 속 수용액은 붉게 변합니까? 그치? 붉게 변해야 염기성이다를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디귿. 페놀프탈레인 용액 대신 BTB 용액을 사용하면 노초파니까 파란색으로 바뀐다가 맞겠죠? 정답 3번입니다. 요거는 이 실험 내용이 처음 보는 거였을 테니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오이, 잘했어요. 58, 59는 질문 없을까? 56번. 자, 56번 질문 나왔어요. 자, 그림과 같이 유리판 위에 A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올려놓고 중앙에 B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은 후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실 주변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면서 붉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 일단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죠. 그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얘는 산성 물질입니다. A랑 B 중에 누가 산성이야? B가 산성인 거예요. A는 뭐예요? A는 적셔져 놓은, 그러니까 전해질 역할을 한다고 했죠. 쟤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기억부터. 자, A 수용액에는 수소 이온이 존재합니까? 자, A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쟤는 수소 이온과 뭐 OH- 전부 있으면 안 돼요. 기억, 땡, 니은. 자, B 수용액에서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입니까? 그치?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물질이 맞고 노란색이 맞습니다. 자, 지금 A 수용액과 B 수용액 속의 모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풀면 4번이 정답 되겠죠? 예,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60에서 63까지. 62번. 자, 두 가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의 화학식을 나타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디 보자. 자, 두 가지 산, 염기 나왔고. 보자.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이 화학식을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위에 보니까 KOH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HCl 나오는데 저 KOH는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저 친구는 원래 역할로는 여기서는 이제 포함되지 않지만 저 친구의 원래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다른 데서 만약에 KOH 용액 나오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잠깐만. 우유 나오고 그치.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기억부터 봐봐.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 가봅시다. 일단 화학식을 보니까 H2O는 공통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죠. H2O는 공통으로 생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 가는 KCl, 나는 NaNO3가 생성되기 때문에 H2O 자체는 공통이 맞지만 다른 물질이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다라고 봐주는 게 맞아요.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의 종류.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의 종류. 가에서는 Cl-와 K+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나에서는 NO3-와 Na+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의 종류가 같지 않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고 보고요. 자, 디귿.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낸 반응식. 이거 뭐야? H+와 OH-가 만나 H2O 한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 화학식만큼은 가와 나에서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만 정답입니다. 아, 62번 내가 아까 답을 잘못 불렀나? 62번에 2번이에요. 미안해요. 62번에 2번. 아, 답을 잘못 불렀구나, 얘들아. 미안. 62번에 2번. 오이, 잘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64에서 67까지 가보는데 67번에 색깔이 안 보였네. 자, 일단 64에서 67까지 질문이요. 64번 가볼까요? 자, 64번. 두 가지 산염기의 중화반응 화학식을 나타냈습니다. 가봅시다. HNO3와 KOH, 자, 기억은 H2O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중화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적을 때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물일까를 잡아야 되는데요. 나의 화학식을 보니까 물이 아직 안 그려져 있죠. 물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H2O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하는데 H2O의 빈칸을 그럼 니은으로 잡아줘야 하겠네요. 니은이 H2O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럼 니은이 H2O가 되는 순간 기억이 누가 됩니까? 남아있는 친구들의 합을 적어주는 거예요. KNO3가 남네요. 그렇죠? KNO3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자, 니은은 H2O가 됩니다. 여기서 또 틀렸네요. 그렇죠? 니은 틀렸고. 디귿. 가와 나에서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이온의 종류는 H+와 OH-로 같다. 맞는 말. 정답 2번입니다. 원래 화학식에서는 기억에 H2O가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보기 때문에 니은이 H2O다 잡으면 되겠죠? 자, 더 없으면 68에서 70까지 질문. 어, 70번. 자, 한번 봅시다. 자, 묽은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오케이. 자, 가부터 그림 한번 볼까? 가는 H+가 2개 존재하고요. 나에는 OH-가 하나 존재하네요. 아, 그러면 다는 반응하지 못한 H+ 하나랑 SO4 2- 하나랑 Na+ 한 개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하나 있어? 물 분자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OH- 자체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기억 보자. 다의 pH는 7입니까? 7이면 중성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까 H+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얘는 산성 나타냅니다. 7보다 작다가 맞죠? 자, 니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이 아니죠.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 쟤네 둘이고요.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아까 나왔던 Na+하고 SO4 2- 저 친구입니다. 자, 디귿. 다의 위와 같은 양의 나를 넣으면 다에다가 위와 같은 양의 나를 넣으면 자, 나를 한 번 더 부어주겠다는 소리네요. 그죠? 나를 한 번 더 부어주면 다 속에 남아있던 H+가 OH- 한 분자가 더 들어오니 중성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중성이 된다. 또는 뭐 pH가 7로 바뀐다. 뭐 BTB 용액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이런 색으로 찾아주면은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넘어가서 71에서 74까지 가봅시다.
74번. 자,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74번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의 부피비를 달리하여 반응을 시켰을 때 용액 속에 존재하는 수산화 이온의 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뭐 N, ENA 형태로 나와 있고요. 지금 X축에는 HCl과 NaOH 수용액의 미리가 나와 있고 OH-의 수가 Y축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기 지금 미지수 N을 써서 비율로 이것들 뭔가를 찾으려고 하나 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실험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1은 중화점이 어딥니까?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 딱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HCl 40에 NaOH 20. 자, 그 부분이 일단 중화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화점에서 HCl이 40ml, NaOH가 20ml죠. 그러면 뭐랄까, 수용액의 농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화점이라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거야? 아, 2배 차이가 났구나. 뭐가 2배 차이 난 거야? 농도가 2배 차이가 났다. 누구와 누구의 농도 차이인 거야? HCl이 4개 들어갈 때 NaOH가 2개밖에 없는데 중화점이 된 이유는 그 2개의 NaOH가 2배로 들어있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부어줄 때요. 하나씩 부어준 게 아니라 2마리를 같이 부었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 그러면 NaOH 수용액의 농도가 누구의 2배? HCl의 2배가 된다를 잡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고요. 지금 저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NaOH 수용액이 60ml 있을 때 비교 한번 해봅시다. 맨 끝에. 자, 그래프의 맨 끝을 비교해보면 자, NaOH 수용액 60ml만 존재할 때 OH-의 수가 실험 1과 2의 차이가 생겨버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NaOH 수용액은 농도 자체가 실험 1이 2보다 2배 많구나.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NaOH 수용액의 농도가 2배 더 높았구나가 잡히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기억. 자, 실험 1에서 단위 부피당 OH-의 수는 H+의 2배가 됩니까? 2배여야지만 부피비가 농도에 비해 이제 반비례 형태로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실험 1이 실험 2의 2배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NaOH 수용액의 농도 자체가 실험 1이 2의 2배였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의 양도 1이 2의 2배이다가 맞는 말. 자, 지금 HCl의 단위 부피당 염화이온의 수는 실험 1이 실험 2의 2배입니까? 자, 지금 NaOH 수용액하고 반응해야 하는 HCl도 실험 1이 2의 2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HCl의 농도는 1이 2의 2배니까 단위 부피당 염화이온의 수도 2배가 되는 게 맞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화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일했어요. 둘 다. 중화점이 동일했는데 어떻게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니 이 OH-의 수가 어떻게 2배 차이가 날 수 있었냐? 그러니까 부어주는 친구의 농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게 계속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처음에 뭐 하나에 2를 넣어준 건지 2개에 4개를 넣어준 건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OH-의 수가 2배 차이가 나야 하고 중화점이라고 하는 지점도 40ml와 20ml 사이에서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잡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지금 시간이 딱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표시해 놓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쌤이 질문을 더 받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숙제는 그 뒤에 연결된 오늘 배운 내용 지질시대하고 변이 파트를 쭉 풀어오시면 되죠. 뒤에 보면 문제 113번까지 풀면 되겠다. 75번부터 113번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오시고요. 다음 주에도 모르는 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